용돈 핑계 대면서 꿰 부를 생각 마. 의사가 알아서 하겠지. 네가 간다고 수술 대신 할 수 있어? 제사 끝내고 가면 안 되니? 사돈어른이 당장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잖아.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나는 강남 성형외과 원장 타이틀을 달고 매달 시댁에 300만 원씩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냈건만 돌아온 건 친정엄마가 위독하다는 순간에 쏟아진 비수 같은 조롱뿐이었다. 그래, 너희들에게는 제사상에 올릴 전 쪼가리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다 이거지? 그렇다면 그 300만 원짜리 효도비도 존재할 이유가 없겠네. 자금줄을 끊어버린 다음 날 천하의 시어머니는 백화점 한복판에서 카드 정지로 망신을 당해 대성통곡을 했고 우리 엄마가 어른인데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남편놈은 내 병원 진료실 바닥에서 이혼만은 말아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속눈썹에 엉겨붙은 기름때 때문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웠다. 4시간째다. 벽에 걸린 돼지 모양식의 결혼 첫해, 시어머니가 복 들어온다며 억지로 걸게 한 그 흉물스러운 시계 제 바늘은 오전 10시 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새벽 5시 반, 시어머니의 기상나팔 같은 전화에 깨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이 지긋지긋한 기름 솥 앞에 꼬박 4시간 반을 서 있었다. 반죽 물이 손등 위로 튀었다. 또 물집이다. 세어보니 오늘만 벌써 6개째야.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 가장 크게 잡힌 물집은 이미 터져버려 투명한 진물이 밀가루 반죽과 섞여 역겨운 연노란색을 띠고 있었다. 수아 에마. 불 좀 줄여라. 색깔 봐라. 다 탄다 다 타. 거실에서 시어머니 최 여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정작 본인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밤을 까먹으며 TV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시청 중이시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한 여배우가 시골 고향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오독오독 밤을 씹으며 품평을 늘어놓았다. 쯧쯧, 저 여자 얼굴 딱 봐도 손댔네. 코에 분필 집어넣은 것 좀 봐라. 플라스틱이 따로 없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뒤집개로 전을 꾹 눌렀다. 노릇노릇한 녹두전이 기름 속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냈다. 옆에 놓인 채반에는 이미 30장이 넘는 전이 쌓여 있었다. 녹두전, 김치전, 동태전, 육전 종류별로 20장 이상은 붙여야 한다. 이게 최 여사가 정한 법이다. 명절 음식은 차라리 남아서 버릴지언정 제사상이 빈티나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젠장. 입안에서만 맴도는 욕설을 씹어 삼켰다. 기름 끓는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다.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 귀는 소머지가 따로 없다. 아니요, 알겠다고요. 그때 남편 김태훈이 안방에서 어기적거리며 걸어 나왔다. 무릎이 나온 회색 아디다스 트레이닝 바지에 까치집 지은 머리. 누가 봐도 방금 일어난 몰골이었다. 그는 주방을 지나치면서 나를 본체 만취하더니 냉장고로 직행해 생수병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다. 여보, 밥은? 식탁 위에. 나는 턱으로 식탁 구석을 가리켰다. 다 식어 빠진 미역국 한 그릇과 반찬 몇 가지. 새벽 5시 50분에 내가 먹으려고 데워놨던 건데 숟가락 한 번 못 대보고 시어머니 호출에 불려가 반죽을 시작해야 했다. 김태훈이 입을 삐죽거렸다. 다 식었잖아. 그는 국그릇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기 버튼을 누르더니 털썩 소파에 주저앉아 제 엄마 손에서 리모컨을 빼서 채널을 돌렸다. 예. 나 보고 있는데 왜 돌리니? 아, 엄마. 저거 재미없어요. 야구 봐요, 야구. 모자가 리모컨을 두고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였다. 하하호호. 아주 장난감 쟁탈전을 벌이는 어린애들 같았다. 그 사이 나는 기름 연기 속에서 손목이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아내고 있었다. 등 뒤로 흐른 땀이 식었다. 다시 흐르기를 반복해 옷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이것이 내 결혼 생활 3년의 민낯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기름 묻은 손을 대충 닦고 화면을 확인했다. 액정에 뜬 이름은 엄마였다. 친정엄마는 명절 당일에 절대 전화하지 않는다. 이 며칠 동안 내가 물 한 모금 마실 새도 없이 바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일할 때 전화통 붙들고 있는 걸 끔찍이 싫어한다는 것도 안다. 지난 추석, 엄마의 30초짜리 안부 전화를 받았다가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며 시어머니에게 한 달 내내 들볶였던 적이 있다. 그래서 엄마는 절대 전화하지 않는다. 정말로 급한 일이 아니라면?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아야, 나다. 내 아비다. 아빠였다. 잔뜩 쉬어버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떨리는 목소리였다. 내 엄마가 쓰러졌다. 지금 구급차 아니야? 뇌출혈이라는데 빨리 와라. 서울대병원이다. 서둘러.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프라이팬 위에 녹두전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가장자리가 새까맣게 변하며 쓴내 나는 연기를 피워 올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름 튀는 소리도, 거실에서 리모컨 때문에 투닥거리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도, TV 속 야구 해설자의 흥분한 고함도, 오직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쿵, 쿵, 쿵. 누군가 북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것 같았다. 뇌출혈. 우리 엄마. 서울대병원. 나는 뒤집개를 가스레인지 위에 내던지고 앞치마 끈을 풀기 시작했다. 손이 덜덜 떨려 꽉 묶인 매듭이 풀리지 않았다. 에라 모르겠다. 앞치마를 목 위로 잡아 뜯어벗어 던지고 현관에 둔 가방을 낚아챘다.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쓰러지셨대요. 뇌출혈이랍니다. 지금 응급실 가고 있어요. 신발을 구겨 신으며 말했다. 내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뭐라고 했니? 크게 좀 말해봐라. 저희 엄마, 뇌출혈이라고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한다고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에 아주 기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걱정도, 동정도, 심지어 무관심도 아니었다. 그것은 감히 내가? 라는 식의 불쾌함이었다. 수아 너,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고함을 칠 때보다 그 낮게 깐 목소리가 더 소름 끼쳤다. 지금이 무슨 날인지 모르니? 추석이요. 그래, 추석이다. 시어머니가 한 발짝 다가왔다. 제사상도 아직 다 못 차렸고 녹두전은 반도 안 붙였어. 동태포도 떠야 하고. 내 시아버지는 2시에 오시는데 지금 간다고? 어머님, 저희 엄마가 수술실에 들어가신다고요? 내 엄마는 병원에 의사가 있잖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꽥소리를 지르며 밀가루 묻은 손가락으로 내 이마를 쿡 찔렀다. 의사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가면 뭐 할 건데? 내가 수술이라도 대신할 거니? 내가 머리 뚜껑이라도 열 거야? 넌 아무것도 못해. 가서 걸리적거리기만 하지. 손가락이 내 이마를 쿡쿡 찔렀다. 1번, 2번, 3번. 꾀병 부리지 말고 이래. 귀에서 윙하는 이명 소리가 들렸다. 내 말 안 들려?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올해 58. 피부는 백옥 같고 눈가 주름도 거의 없다. 내가 강남 피부과 VIP 회원권을 끊어들여 2년 동안 관리받은 덕분이다. 1회 시술에 750만 원짜리 패키지였다. 입술에는 쨍한 핫핑크색 립스틱을 발랐다. 지난달 내가 면세점에서 사다 바친 샤넬 한정판 36,000원. 몸에 걸친 실크 홈웨어. 신세계 백화점에서 사들인 생신 선물 68만 원.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관리한 저 얼굴이 지금 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다. 여보. 김태훈이 드디어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가 다가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나는 그가 내 편을 들어줄 거라 기대했다. 적어도 덤마, 보내줍시다 한마디는 할 줄 알았다. 여보, 그냥 남은 거 후딱 해치우자. 남편의 말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다. 안 그러면 엄마 또 혈압 오른다.
가화만 사성이라잖아. 응. 장모님 일은 장인어른 계시니까 걱정 말고.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뒤돌아 소파로 가서 다시 야구 중계를 보기 시작했다. 거실 TV에서는 홈런이라도 터졌는지 관중들의 함성이 와하고 쏟아져 나왔다. 나는 현관에 엉거주춤 서 있었다. 한쪽 발은 운동화에, 다른 쪽 발은 아직 맨발인 채로. 시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현관을 가로막고 섰다. 그 잘 관리된 얼굴에는 내까짓게 어쩔 건데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우리 엄마는 지금 수술대 위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갇혀 있다. 내가 3년 동안 먹여 살린 이 여자에게, 내가 3년 동안 뒷바라지한 저 남자에게.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아주 낯설고 차가운 평온함이었다. 마치 누군가 감정 스위치를 딱 내려버린 것처럼.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폈다. 운동화에 넣었던 발을 뺐다. 몸을 돌렸다. 주방으로 걸어갔다. 시어머니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래, 그래야지. 내 엄마 안부는 전화로 물어보면 되잖니? 어차피 나는 바닥에 던져두었던 앞치마를 집어들었다. 기름 얼룩과 밀가루 반죽으로 범벅이 된 그 앞치마. 3년 내내 입었던 족쇄.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며느리 도리를 강요받을 때마다 입어야 했던 죄수복. 나는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접었다. 그리고 기름 솥앞으로 걸어갔다. 팬 위에는 시커멓게 탄 기름이 끓고 있었다. 나는 접은 앞치마를 그 기름 솥 안으로 툭 던져 넣었다. 쾅! 기름이 닿자마자 폭발음 같은 굉음이 터졌다. 펄펄 끓던 기름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 뜨거운 기름 방울들이 솟구쳤다. 악! 시어머니의 비명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내가 사준 실크 옷을 입고 주방 가까이 서 있던 시어머니 팔뚝 위로 뜨거운 기름이 튀었다. 몇 방울은 얼굴까지 튀었는지 시어머니가 얼굴을 감싸 쥐고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다. 미쳤어. 강수아, 너 미쳤어. 김태훈이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제 엄마에게 달려갔다. 이 미친 여자가 진짜 돌았냐? 우리 엄마 얼굴이 얼마짜린데?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얼굴을 감싸 쥐고 바닥을 구르는 여자. 그 옆에서 허둥지둥대는 남자. 나는 허리를 숙여 운동화를 제대로 신었다. 가방을 어깨에 맸다. 현관문을 열었다. 너 지금 나가? 나가면 다신 못 들어올 줄 알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이 날아왔다. 이런 싸가지 없는 년. 배은망덕한 년. 어디서 저런 게 굴러 들어와서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쾅. 문이 닫혔다. 도어록이 잠기는 경쾌한 전자음. 띠리릭. 복도에 서서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다. 저 도어록 내가 달았다. 이 아파트 내 명의로 대출받아 샀다. 저 안에서 나를 욕하고 있는 두 인간은 내 돈으로 먹고 입고 자면서 나를 공짜 파출부 취급해왔다.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다. 지금은 엄마가 기다린다. 지하철 안. 추석 당일이라 서울 지하철은 텅 비어 있었다. 대부분 고향으로 내려갔거나 집에 콕 박혀 있을 시간이다. 나처럼 시댁에서 탈출했거나 갈 곳 없는 사람들만 드문드문 앉아 있었다. 구석자리에 앉았는데 무릎이 덜덜 떨렸다. 방금 버린 난동 때문인지 엄마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휴대폰 액정이 번쩍였다. 김태훈이 보낸 문자였다. 당장 들어와서 빌어. 우리 엄마 얼굴 화상 입었어. 이혼 운운했다간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빈털터리로 쫓겨날 줄 알아. 나는 그 문자를 빤히 쳐다봤다. 빈털터리. 헛웃음이 나왔다. 휴대폰 전원을 끄고 가방 깊숙이 쳐박았다. 창밖은 캄캄한 터널 벽뿐이었고 가끔 드문드문한 조명이 휙휙 지나갔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가관이었다. 기름에 쩔어 번들거리는 얼굴,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머리, 퉁퉁 부은 눈. 올해 33, 결혼 3년 차.
그 3년 동안 나는 매달 시댁 공용 통장으로 300만 원을 이체했고 시아버지가 타는 외제차 할부금을 갚았으며 시누이 성형수술 잔금을 치러줬고 시어머니 피부과 회원권을 결제했다. 정작 나는 3년 내내 10만 원 넘는 옷 한 벌 사 입지 못했다. 미용실은커녕 동네 미장원도 아까워했고 친구들과 밥 한 끼 먹는 것도 눈치를 봤다.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했으니까?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거야? 내가 버는 돈은 당연히 집안 돈이지. 능력 있는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하니? 김태훈이 그랬으니까. 여보, 우리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면 정 떨어져. 나는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렸다. 나를 쥐어짜서 저들의 배를 불렸다. 참고 또 참았다. 오늘까지. 우리 엄마가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데 문전박대당하는 그 순간까지. 지하철이 해화역에 도착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병원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냄새가 섞여났다. 안내판을 따라 미친 듯이 뛰었다. 약품 카트를 미는 간호사와 부딪힐 뻔했다. 응급수술실 앞 대기 공간, 플라스틱 의자에 아빠가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비에 젖은 참새처럼 작고 초라해 보였다. 아빠가 고개를 들었다. 평생 눈물이라곤 모르고 살던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그런 아빠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얼굴이 쭈글쭈글했다. 수아야, 나는 아빠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잘 됐다고 하더라. 아빠 목소리가 뚝뚝 끊겼다. 근데 중환자실에서 며칠 지켜봐야 한데 30분만 빨리 왔어도 개도술까진 안 해도 됐을 거라는데 내가 미련해서 내가 몰라서. 아니야, 아빠 탓 아니야. 괜찮아. 아빠를 끌어안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엄마가 살았다. 그 사실이 머릿속을 몇 번이고 맴돌고 나서야 실감이 났다. 우리는 복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의료진과 보호자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겨우 진정이 된 후 아빠를 의자에 앉히고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뽑아왔다. 오는데 왜 그리 오래 걸렸니? 아빠가 커피캔을 2손으로 감싸주며 물었다. 전화를 몇 통이나 했는데 그게. 입을 열려다 말았다. 목이 메었다. 아빠가 내 얼굴을 빤히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그 집구석이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빠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투박한 손으로 내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다. 어릴 때처럼 아주 천천히. 그 손길에 하마터면 또 울음이 터질 뻔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은 오후 4시부터 30분간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봤다.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산소 호흡기를 낀 채 창백하게 누워있는 엄마. 온몸에 연결된 튜브들이 엄마의 생명을 겨우 붙들고 있는 것 같았다. 간호사 말로는 뇌출혈 골든타임이 3시간이라고 했다. 엄마는 아침 7시에 쓰러졌는데 병원 도착이 8시 20분이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나섰더라면? 그 여자가 나를 막지 않았더라면? 수만 가지 만약이 머릿속을 괴롭혔다. 저녁 8시, 아빠를 억지로 집에 보내고 병원 근처 24시간 카페에 들어갔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오후 내내 보지 않았던 휴대폰을 꺼냈다. 알림창이 벽돌처럼 쌓여 있었다. 부재중 전화 88. 문자 메시지 47통. 나는 맨 아래부터 하나씩 훑어 올라갔다. 가장 먼저 온 건 김태훈의 문자였다. 당장 들어와서 사과해. 너 진짜 미쳤냐? 엄마 얼굴에 물집 잡혔어. 전화 받아. 강수아 너 어디야? 그 다음은 시어머니 최 여사. 이 천하의 불효막 심한 것. 당장 안 기어 들어와? 재산은 어쩔 거야.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나가는 여편네가 어디 있니? 너 이혼 얘기 꺼내기만 해봐. 이 바닥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내 얼굴 어떡할 거야? 수아 애마, 진정하고 우리 대화로 풀자.
명령에서 협박으로, 협박에서 애원으로, 애원에서 회유로. 마지막 문자는 저녁 7시 30분에 온 것이었다. 며느라, 엄마가 미안하다. 너도 속상했겠지? 가족끼리 못할 말이 뭐 있겠니? 얼른 들어와라. 저녁은 태훈이 시켜서 배달시켰어. 너 밥 안 해도 된다. 기다릴게. 나는 그 문자를 보고 피식 웃음이 났다. 비소가 흘러나왔다. 너 밥 안 해도 된다. 이제야 아쉬운 거다. 내가 없으면 그 집구석은 밥 한 끼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무능력한 집단이니까. 나는 문자 창을 닫고 은행 앱을 켰다. 비밀번호 입력. 지문 인식. 로그인. 잔액 1284만 7320원. 지난달 월급과 인센티브가 합쳐진 금액이다. 원래대로라면 내일, 매달 1일에 시댁 공용 계좌로 300만 원이 자동 이체될 예정이었다. 그 통장은 시어머니가 관리한다. 3년 동안 300만 원씩 36개월. 1억 800만 원 후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시아버지 골프 회원권, 시어머니 시술비, 시누이 성형 대출금, 그리고 김태훈이 2년도 안 돼 3번이나 긁어먹은 BMW 수리비. 그동안 나는 3년 된 보풀인 니트를 입고 마트에서 1 더하기 1 행사하는 9,900원짜리 폼클렌징을 쓰고 4,5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손을 떨었다. 며느리 돈이 집안 돈이지. 내가 많이 버니까 베풀어야지. 여보, 우리 사이에 내거 따지지 말자. 치사하게. 나는 눈 가리고 맷돌 돌리는 당나귀였다. 뼈 빠지게 돌려서 남의 배만 불려졌다. 하지만 오늘부로 그 맷돌은 멈췄다. 나는 자동 이체 설정 메뉴로 들어갔다. 매월 1일 300만 원, 받는 분, 최순자. 내 손가락이 해지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 지난 3년의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3년은 없다. 나는 망설임 없이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 팝업 창이 떴다. 자동 이체를 해지하시겠습니까? 확인. 해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나는 카페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긴 숨이 빠져나갔다. 창밖 서울의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뿌옇고 멀리 고층 빌딩의 불빛만 번쩍거렸다. 얼음이 다 녹아 밍밍해진 커피를 빨대로 휘저었다. 문득 엄마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수아야, 엄마는 내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 착한 사람은 손해만 보고 사는 세상이야. 그때는 귓등으로 들었다. 이제는 안다. 그 말이 진리였다는 걸? 다음 날은 금요일, 그리고 카드 대금 결제일이었다. 나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병원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다. 하룻밤에 85,000원이 좁은 침대 하나와 플라스틱 의자, 벽걸이 TV가 전부인 방이었다. 싸구려 꽃무늬 커튼 틈으로 네온 사인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하지만 꿀잠을 잤다. 새벽 5시에 깨우는 전화도, 거실 TV 소리도, 김태훈의 코 고른 소리도 없었다. 오전 10시에 중환자실 면회를 다녀왔다. 엄마는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주치의는 수치가 안정적이라며 다음 주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오후 2시, 병원 지하 푸드코트에서 김밥으로 늦은 점심을 때우고 있을 때였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김태훈이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진동. 무시했다. 3번, 4번, 5번.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눅눅해진 김밥을 꼭꼭 씹어 삼켰다. 다 먹고 나서야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5통. 문자 3통. 수아, 카드 안 되는데? 너 계좌 막혔어? 여보, 사람 말 무시해? 엄마 지금 백화점에서 결제하다가 카드 정지 떠서 개망신당했다고.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전화 받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다. 최 여사가 내가 사준 막스마라 코트를 걸치고 얼굴엔 화상 연고를 덕지덕지 바른 채 콧대 높게 신세계 백화점 명품관을 누비는 모습. 280만 원짜리 신상 가방을 골랐겠지? 점원에게 거만하게 내 명의의 가족 카드를 내밀었을 테고. 고객님, 죄송하지만 거래 정지 카드로 나옵니다.
점원의 목소리는 작았겠지만 고요한 명품관 안에서는 천둥소리처럼 들렸을 거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꽂혔겠지? 최 여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긁어봐요 하고 소리쳤을 테고 다시 긁어도 결과는 같다. 다른 카드는 없으신가요? 없다. 당연히 없다. 그 카드는 내 급여 통장과 연결되어 있고 나는 이미 잔고를 싹 비우고 자동이체도 끊어버렸으니까. 푹. 웃음이 터졌다. 혼자 식당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실실 웃는 나를 옆 테이블 커플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미친 여자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상관없다. 오후 4시가 되자 내 휴대폰은 불이 날 지경이었다. 김태훈의 문자는 당황해서 분노로, 분노에서 협박으로 바뀌었다. 강수아, 너 진짜 돌았냐? 나 오늘 골프장 갔다가 회원권 결제 안 돼서 쫓겨난 거 알아?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당했다고. 너 진짜 이혼하고 싶어?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싶냐고. 두고 봐. 시어머니의 문자는 더 가관이었다. 며느라, 화난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나랑 태훈이가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잘해줄게. 일단 돈부터 보내고 얘기하자. 응. 내 얼굴 아직도 욱신거리는데 너는 전화 한 통 없니? 너무한다 정말. 너 계속 이러면 병원으로 찾아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야. 내 동료들한테 내 실체 다 까발린다. 아부와 협박을 오가는 탓에 전환이 눈부실 지경이었다. 나는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바꿨다. 모친상 위기. 간병 중 연락 사절. 그리고 김태훈과 최 여사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카톡이 하나 떴다. 언니, 왜 전화를 안 받아? 엄마가 물어보래. 이번 달 내 성형 대출금 언니가 내주는 거 맞지? 다음 주가 만기야. 신우이 김태희였다. 나보다 7살 어린 신우이. 작년에 강남 유명 병원에서 눈, 코, 안면, 윤곽의 지방 이식까지 풀세트로 돌려 3,500만 원을 썼다. 할부금은 본인이 갚기로 했지만 실상은 언니, 나 이번 달만 좀 도와줘. 월급 받으면 바로 줄게. 언니, 쌤이 돈 잘 벌잖아. 한 번만 더 부탁해. 그렇게 뜯어간 돈이 1년 동안 700만 원이 넘는다. 갚은 돈. 영원. 나는 그 메시지를 3초간 노려보다가 가차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다. 저녁 7시 다시 중환자실을 찾았다. 엄마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하지만 모니터의 심전도 그래프는 잔잔한 파도처럼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낮에 잠깐 의식 돌아오셨었어요. 따님 찾으시더라고요. 수아 왔니? 하시길래 따님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고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안심하신 표정으로 다시 잠드셨어요. 유리문 앞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수술대 위에서 사경을 헤맬 때 나는 문 앞에서 그 여자에게 가로막혀 있었어.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모텔방에 숨어서 지옥 같은 그들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어. 미안해. 앞으로 다시는 그 누구도 엄마와 나 사이를 막지 못하게 할게. 3일이 지났다. 엄마 상태는 기적적으로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아빠와 내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다. 그 3일 동안 시댁 식구들이 걸어온 전화는 차단된 기록만 200통이 넘었다.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3일째 되는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고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수아. 엄마에게 사과를 깎아드리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에 놀라 과도를 떨어뜨릴 뻔했다. 고개를 돌리니 김태훈이 서 있었다. 네이비색 코트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는 포마드로 넘긴 채 얼굴에는 내가 아주 잘 아는 그 비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카드값 막아달라고 조를 때 짓던 바로 그 표정. 여보, 당신 너무 매정하다.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렇게까지 남편을 피하기 있어?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가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엄마 눈빛에 경계심이 서렸다. 장모님, 몸은 좀 어떠세요? 김태훈이 뻔뻔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수아한테 소식 듣고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나는 바구니를 내려다봤다. 병원 앞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비닐랩으로 대충 싼 28,900원짜리 기획 상품.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엄마에게 사온 선물이었다. 28,900원. 나는 지난달 시어머니 생신에 65만 원짜리 스카프를 바쳤는데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엄마 목소리는 차분했다. 병문안 왔죠, 장모님. 수아가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와서 저랑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김태훈이 과일 바구니를 협탁에 내려놓으며 나를 봤다. 여보, 나가서 얘기 좀 하자.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수아,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좋게 말할 때 나가자. 장모님 앞이잖아. 엄마가 나를 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다녀오라는 신호였다. 엄마, 잠깐만요. 나는 깎다만 사과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병원 복도 끝 휴게실. 자판기 불빛만 깜박거리는 그곳에 우리는 마주 섰다. 강수아, 너 적당히 좀 해. 둘만 남게 되자 김태훈의 비굴한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익숙한 비아냥거림이 돌아왔다. 재미있냐? 3일 동안 사람 피 말리니까 속이 시원해? 카드 정지되고 회원권 잘리고 엄마는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인데 넌 여기서 히히낙낙하니까 좋냐고. 히히낙낙, 내가 그를 쏘아봤다. 지금 내 꼴이 즐거워 보여? 그럼 아니야? 고작 장모님 아픈 거 핑계로 시댁 엿먹이는 거잖아. 그가 양팔을 벌리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그래, 알았어. 추석날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됐지? 사과했잖아. 사과. 그래, 사과. 나 김태훈이 너 강수아한테 사과한다고. 우리 엄마 원래 입 거친 거 알잖아. 악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제사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 거지?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집에 가자고? 집에. 나 3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빨래도 쌓여 있고? 내가 없으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엄마 화도 많이 풀리셨으니까 가서 싹싹 빌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 응? 그는 말을 마치고는 선심 쓴다는 듯 손을 뻗어 내 어깨를 감싸려 했다. 마치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을 피했다. 김태훈 씨. 나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그날 당신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무슨 짓이라니. 우리 엄마가 수술대 위에 있었어.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당신 어머니가 내 이마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면서 뭘 했는지 알아? 내가 가면 수술이라도 대신해 줄 거냐면서 날 못 가게 막았어. 그건 뭐. 고의가 아니었다고. 내가 말을 끊었다. 김태훈, 3년이야. 지난 3년 동안 내가 매달 생활비 3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냈어. 명절이랑 생신 때는 따로 챙겨드렸고, 당신 어머니 피부과 시술비, 아버님 차 할부금, 아가씨 성형 대출금, 당신 골프 회원권까지. 그거 다 내 돈으로 해결했어? 그거야 가족 돈이니까. 내 돈이야. 내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야근하고 밤새우고 주말도 반납해가며 번 돈이라고. 당신 한 달에 얼마 벌어? 250만 원. 그거 받아서 당신 BMW 할부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있긴 하니? 이 집에 생활비 한 푼이라도 보탠 적 있어? 김태훈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내가 이 집 가장인데 말이야. 가장, 내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소파에 누워 TV나 보면서 나한테 대접받길 바라는 주제에 무슨 가장이야? 당신은 그냥 기생충일 뿐이야. 강수아. 그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손을 치켜들었다. 때릴 기세였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허공에 멈춘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3초, 5초, 10초. 결국 그는 손을 내렸다. 사람 돌게 하지 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 이혼하겠다고? 좋아. 이혼하면 내가 뭘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살던 아파트, 그거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나한테도 지분 절반이 있다고. 아파트. 그래, 그 아파트.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말이야. 나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예상치 못한 내 반응에 김태훈이 멍한 표정을 지었다. 김태훈 씨,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그 집, 내가 결혼 전에 전액 내 돈으로 산 거야. 당신이랑은 10원 한 장 상관없는 내 특유재산이라고. 뭐? 설마 그게 우리 신혼집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내가 고개를 저었다.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계약금에 내가 5년 동안 피땀 흘려 갚은 대출금으로 산 집이야. 결혼하기 2년 전에 이미 대출금 전액 상환 끝냈어. 등기부등본 때 소유자 이름에 딱 3글자 적혀 있을 테니까. 강수아. 김태훈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것은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내동댕이 쳐진 사람의 표정이었다. 경악, 수치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얼굴. 너 날 속였어. 속인 적 없어. 내가 말했다. 당신이 한 번도 안 물어본 거지? 그냥 우리가 같이 사니까 당연히 우리 집인 줄 알았겠지? 3년 동안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내 돈 쓰면서 감히 나를 협박해? 김태훈, 당신 진짜 양심이란 게 있긴 하니? 그는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몸을 돌렸다. 난 그 집으로 안 돌아가. 하지만 너희들이 거기 계속 살게 두지도 않을 거야.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엄마 퇴원하시면 한번 들를게.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너희 짐 빼러 가는 거니까. 어머니한테 마음의 준비나 단단히 하시라고 전해. 3걸음쯤 걷다가 나는 문득 멈춰섰다. 아, 참, 저 과일 바구니는 도로 가져가. 이내가 말했다. 우리 엄마, 딸기 알레르기 있으시거든. 토요일 오전 엄마가 드디어 퇴원했다. 아빠가 급하게 구한 단기 임대 오피스텔로 모셔다 드렸다. 주방엔 인덕션 하나뿐이고 욕실엔 욕조도 없는 좁은 원룸이었지만 적어도 깨끗하고 조용했다. 무엇보다 내 이마를 삿대질하는 사람은 없는 곳이었다. 엄마가 내 손을 잡으며 물었다. 수아, 너 태훈이랑은? 엄마, 묻지 마. 내가 말을 잘랐다.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내 눈을 빤히 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됐다. 엄마가 말했다.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눈시울이 뜨거워져 하마터면 또 울 뻔했다. 오후 2시, 나는 그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 있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수영장과 헬스장이 딸린 32층짜리 강남 고급 아파트. 2018년에 내가 7억 8천만 원을 주고 샀던 이 집은 현재 시세가 13억 원을 훌쩍 넘는다. 나는 이곳에서 3년을 살았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곳은 우리 집이 아니라 내 부동산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 문이 열렸다. 거실 소파에는 최 여사가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반가움, 원망, 그리고 묘한 찜찜함이 뒤섞인 기색이었다. 며느리 왔니?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사장님. 오늘 오후 2시 이사 예약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32층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최 여사가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사요. 전화를 끊고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제 집이니까 돌려받으려고요. 30분 드릴게요. 개인 물품 챙겨서 나가주세요. 뭐라고?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났다. 너 미쳤구나. 여기가 내 아들 집인데 어딜 나가라 말아야. 아니요. 여긴 제 집이에요.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등기부등본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소유자란의 이름은 딱 하나뿐이에요. 강수아. 당신 아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집이라고요. 최 여사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훑어내려가는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태훈이가 해온 신혼집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면 파드로 매주를 쓴데도 믿으시게요. 내가 비웃었다. 당신 아들 월급 250만 원이에요. 차 할부금 갚고 나면 100만 원 남는데 점심값도 없어서 제 카드로 긁는 사람이 무슨 수로 강남 아파트를 사요? 화장실 한 칸 살 돈이나 있대요. 최 여사의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난 못 나간다. 죽어도 못 나가.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지난 3년 내가 떠받들었던 얼굴. 내 이마를 쿡쿡 찌르던 손가락. 나에게 불효년이 배은망덕이니 퍼부어대던 그 입. 못 나가시겠다고요? 나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그럼 경찰 불러서 끌어내는 수밖에요. 남의 집 무단 점거는 형사처벌 대상인 거 아시죠? 경찰서 들락거렸다간 당신 아들 회사에서도 잘릴 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최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공포였다. 진짜 공포. 그제야 그녀는 깨달은 듯 했다.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이 집의 여왕인 줄 알았지만 실은 거대한 나무에 달라붙어 양분을 빨아먹던 기생식물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나무가 가지를 털어내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딩동. 초인종이 울렸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다. 2시간 후 아파트는 텅 비었다. 최 여사의 모든 물건들, 내가 사준 최고급 화장품들, 명품 가방으로 가득 찼던 옷장, 시댁에서 가져왔던 제기용품들 이 종이박스에 처박혀 트럭에 실렸다. 김태훈의 짐은 더 조촐했다. 박스 3개가 전부였다. 현관 서랍에 있던 BMW 보조키를 찾아내 그의 박스 안에 던져 넣었다. 차 할부금은 이제 당신이 알아서 갚아. 내가 말했다. 내 명의로 또 대출받으려고 수작 부렸다간 바로 고소할 거야. 그는 한마디도 못하고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박스를 들고 나갔다. 최 여사는 옆에서 울며불며 악담을 퍼부었다. 독한 년, 내가 사람이니? 이렇게 우리를 쫓아내. 천벌 받을까 봐 무섭지도 않니? 천벌이요. 내가 현관에 서서 그녀를 쏘아봤다. 어머님이 저 막아서서 위독한 우리 엄마 못 보게 했을 때는 천벌 받을 걱정 안 되시던가요? 그녀가 입을 다물었다. 지난 3년 당신들이 쓴 돈 전부 다 내가 번 돈이에요. 입고 먹고 쓰던 거 심지어 속옷 한 장까지 다 내 돈으로 산 거라고요. 내가 말했다. 제가 남이라고 하셨죠? 남이니까 남의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마지막 박스를 엘리베이터에 싣고 1층 버튼을 눌렀다. 최 여사가 뭐라 더 소리치려 했지만 김태훈이 억지로 그녀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어당겼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닫히는 틈새로 최 여사의 눈빛을 보았다. 그것은 순수한 그리고 뒤틀린 증오였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승부는 내가 이겼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내가 결혼 전에 샀던 가구들 소파, 테이블, 거실장, 식탁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내 집을 꾸미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하나하나 골랐던 것들이다. 149만 원짜리 패브릭 소파. 돈 아끼려고 최저가 모델을 샀더니 3년 만에 쿠션이 푹 꺼져서 앉을 때마다 스프링이 엉덩이를 찔렀다. 이케아 식탁. 조립비 아끼겠다고 나 혼자 끙끙대며 3시간 동안 조립할 때 김태훈은 소파에 누워 폰 게임만 했었지. 커튼은 내가 직접 재봉틀로 박았다. 원단값 6만 원을 수선집 맡기면 15만 원 달라는 게 아까워서 9만 원 아끼겠다고 밤새 바느질하다 손가락을 몇 번이나 찔렸는지 모른다. 이게 내 집이었다. 내가 한 땀 한 땀 일궈낸 둥지에 흡혈귀들이 들어와 살았던 것이다.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최 여사가 식재료란 식재료는 싹쓸이 해갔다. 주말마다 농수산물 시장 가서 사온 채소들, 백화점 식품관에서 주문한 과일들, 내가 3달 동안 익힌 김장 김치까지. 남은 건 생수 한 병과 유통기한 지난 떡볶이 떡반 봉지뿐이었다. 생수병을 꺼내 뚜껑을 따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가슴속의 화기를 조금이나마 식혀주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나는 결혼 전에 쓰던 낡은 노트북을 꺼냈다. 김태훈은 이 노트북 비밀번호를 모른다.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금융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하나하나 캡처를 시작했다. 3년의 기록. 모아놓으니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이건 혈서였다. 내 피를 빨아먹고 산 내 식구의 뻔뻔한 기록. 모든 캡처 파일을 압축해서 대학 동기에게 메일로 보냈다. 지금은 국내 대형 로펌의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였다. 은지야, 나 이혼한다. 아주 깨끗하게 잘라낼 수 있게 도와줘. 3분 뒤 답장이 왔다. 접수 완료. 내일 오후 3시에 사무실에서 보자. 그리고 곧이어 메시지가 하나 더 왔다. 수아, 잘 생각했어. 시댁과의 지루한 줄다리기는 3주 동안 이어졌다. 그 3주 동안 최 여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첫째 주, 감정 호소 작전. 며느라, 엄마가 잘못했다. 앞으로 정말 잘할게. 태훈이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가족이잖아. 대화로 풀자. 나는 무시했다. 둘째 주, 협박 작전. 너 이혼하면 병원 찾아가서 난동 부릴 거야. 인터넷에 다 올릴 거야. 내가 시어머니 쫓아낸 페류나라고. 두고 봐라. 내 인생 망쳐놓을 테니까. 여전히 무시했다. 셋째 주, 결국 붕괴. 제발, 수아야, 우리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 태훈이 카드도 막혔고 당장 쌀 돈도 없다. 한 번만 도와다오. 나는 그 메시지를 캡처해서 은지에게 보냈다. 증거 자료 추가. 은지가 엄지척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그 사이 나는 또 다른 일을 진행했다. 김태훈은 중견기업 차장 직함을 달고 있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부하 직원 서너 명 데리고 있는 중간 관리직일 뿐이다. 그나마도 시아버지 인맥으로 겨우 들어간 낙하산이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됨됨이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결혼 2년 차 때였다. 회사 워크숍 준비를 맡은 김태훈이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비용을 먼저 결제하면 나중에 회사에서 실비 처리가 된다는 핑계였다. 결과는 그는 그 500만 원으로 자기 골프 개인 레슨을 끊었다. 펑크난 워크숍 비용은 부하 직원들 회식비 예산을 돌려막기 해서 떼웠다. 여보, 이런 게 바로 융통성이라는 거야. 그가 낄낄거리며 했던 말이다. 나중에 채워 넣으면 그만이지. 물론 채워 넣지 않았다. 그 500만 원은 고스란히 그의 뱃속으로 들어갔고 부하 직원들의 분기별 보너스는 공중분해됐다. 나는 그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그 기억을 써먹을 차례였다. 나는 익명 메일 계정을 만들어 김태훈 회사 감사팀에 제보 메일을 보냈다. 제목, 영업팀 김태훈 차장의 공금 횡령건 제보합니다. 내용, 본인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김태훈 차장이 2021년경 부서 예산 약 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관련 계좌 이체 내역과 타임라인을 첨부합니다. 귀사의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증거. 당연히 그때 내가 백업해둔 이체 내역 캡처본이 있다. 날짜, 금액, 수취인 모든 게 딱 맞아떨어졌다. 이걸로 그가 감옥에 갈까? 그건 아닐 거다. 500만 원 정도면 회사 내부 징계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 특히 좁디 좁은 업계 바닥에서 평판은 목숨줄이다. 공금 횡령 꼬리표가 붙는 순간 형사처벌을 면하더라도 그의 커리어는 끝장이다. 만년 차장. 영원한 눈칫밥 신세.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저 사람이야. 회사 돈 빼돌렸다는 그 사람. 나는 그의 추락을 느긋하게 기다리기로 했다. 3주 뒤, 은지의 로펌 회의실 테이블 위에 모든 서류가 펼쳐졌다. 등기부등본, 혼전계약서, 3년치 이체 내역, 최 여사와 김태훈의 협박 문자 캡처본,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의 대화 녹음 파일. 그렇다. 나는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하고 있었다.
충분해. 은지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하게 잘라낼 수 있어? 부부 공동재산 분할은? 내가 물었다. 공동재산, 은지가 서류를 넘기며 코웃음을 쳤다. 너희 결혼생활 3년 동안 내 수입은 전부 시댁 생활비로 들어갔어. 반면 김태훈 수입은? 자기 차 할부금이랑 용돈으로 다 썼지? 가정경제 기여도가 제로야, 제로. 은지가 계약서 한 장을 가리켰다. 결혼 전에 쓴 이 각서. 공증은 안 받았지만 자필 서명 확실하고 내용도 구체적이야. 혼전 취득 재산은 각자 소유로 한다. 이 아파트는 내 특유 재산이고 남편은 기여도가 1도 없어. 그래도 3년이나 살았으니까 사용 권리 같은 거 주장하지 않을까? 사용 권리, 은지가 피식 웃었다. 그 집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 3년 내내 내가 냈잖아. 공과금이며 인터넷 요금까지 전부 내 통장에서 나갔어. 김태훈은 그냥 어녀산 하숙생이나 다름없어. 법원이 그쪽 주장을 받아줄 리가 없지?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리고 하나 더 은지가 말했다. 이혼 사유는 뭘로 할 거야? 사유.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진단서나 상해 사진 같은 거? 추석 당일 녹음 파일 있어. 내가 말했다. 최 여사가 나 막아서면서 병원 못 가게 한 거 전부 녹음돼 있어? 은지가 그 녹음 파일을 듣더니 잠시 침묵했다. 이건 빼박이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해. 정신적 학대 증거로 충분해. 판사는 무조건 내 손을 들어줄 거야.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다. 김태훈은 처음엔 발버둥을 쳤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파트는 부부 공동 노력으로 유지된 재산이라고 우겨댔다. 하지만 은지가 그 각서와 3년치 통장 내역을 들이밀자 상대편 변호사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피고는 혼전 재산 약정에 서명했고 지난 3년간 해당 부동산 유지에 금전적 기여를 한 사실이 전무합니다. 심지어 관리비조차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재산 분할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상대 변호사는 입만 벙긋거릴 뿐 반박하지 못했다. 김태훈이 나를 노려봤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물어뜯을 듯한 눈빛이었다. 강수아, 속이 시원하냐?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대꾸했다.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거야. 판결문이 나온 날 서울에는 비가 내렸다. 종합하건대 혼인 기간 중 피고 및 그 직계존속이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학대 행위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또한 부부별산제 약정에 의거 원고 명의의 부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한다. 주문, 원고 강수아와 피고 김태훈은 이혼한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각자 소유로 하며 상호 청구하지 아니한다. 법원 앞에서 판결문을 내려다보았다. 빗방울이 종이 위에 떨어져 글자 몇 개가 번졌다. 우산은 쓰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빗속에 서서 머리카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옷을 적시고 신발을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다. 3년. 1000일이 넘는 시간. 드디어 끝났다. 이혼 후 첫 달은 고요했다. 나는 아파트를 싹 뜯어 고쳤다. 푹 꺼진 싸구려 패브릭 소파를 내다버리고 최 여사가 골랐던 그 흉물스러운 돼지시계도 박살내버렸다. 기름때에 찌든 커튼도 찢어서 버렸다. 새 소파는 짙은 회색의 이태리 가죽 소파로 들였다. 벽에는 숫자판이 없는 심플한 디자인 시계를 걸었다. 조용하고 우아한 철학자 같은 시계였다. 이제야 진짜 내 집 같았다. 엄마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주말마다 엄마를 모시고 공원을 산책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단호박 설기를 사다 드렸다. 수아야, 어느 날 엄마가 나를 보며 말했다. 너 좀 변한 것 같다. 변해. 어떻게? 좀 더 너다워졌다고 해야 하나.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활짝 웃었다. 두 번째 달,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대학 동기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 김태훈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묘하게 굽실거리는 자세로 식당 입구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사진 밑에 달린 설명. 얘야, 이거 그 김태훈 아니냐? 회사에서 잘리고 삼촌네 고깃집에서 알바한다던데 진짜네. 단톡방이 뒤집어졌다. 헐, 걔 차장 아니었어? 공금 횡령 찔려서 권고사직 당했다던데? 꼴 좋다. 옛날에 지 잘났다고 떵떵거리더니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3년 동안 그는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다. 설거지나 청소는 천한 일이라며 며느리 목이라고 했던 인간이다. 그런데 지금은 고깃집에서 불판 나르고 손님 비위 맞추며 허리를 숙이고 있다. 이게 인과응보일까? 모르겠다. 확실한 건 쌤통이라는 거다. 세 번째 달, 더 기가 막힌 소식이 들려왔다. 최 여사의 올케, 그러니까 시외숙모가 친척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 나는 아직 그 방에서 안 나가고 있었다. 관전 모드로. 다들 들었어? 최 여사 지금 청소 일 다닌대. 그것도 자기가 살던 그 아파트 단지에서. 링크를 누르니 몰래 찍은 듯한 사진 몇 장이 떴다. 회색 미화원 조끼를 입은 최 여사. 머리는 대충 묶고 쭈그리고 앉아 복도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가 콧대 높게 걸어 다니며 명품 쇼핑하러 나가던 바로 그 아파트 복도였다. 지금 그녀는 작업복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남들이 밟고 지나간 바닥을 닦고 있다. 사진을 보는데 기분이 묘했다. 박수라도 쳐야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덤덤했다. 그저 텅 빈 허무함 같은 것만 느껴졌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통쾌했다. 뒤늦게 찾아온 차가운 복수심. 그날 오후, 나는 관리실에 맡겨둔 택배를 찾으러 1층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 안에 최 여사가 있었다. 회색 조끼,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눈가 주름이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깊게 패여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대걸레와 양동이가 들려 있었다. 우리는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처음엔 놀람, 그 다음엔 수치심, 그리고 마지막엔 뒤틀린 원망. 너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내가 우릴 이렇게 만들었어? 제가요, 내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1층 버튼을 눌렀다. 어머님, 전 그냥 지원금을 끊었을 뿐이에요. 두 분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이 독한 년 그녀가 악에 받쳐 중얼거렸다. 내가 태훈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키워요. 내가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아들 키운 돈, 어머님이 직접 번 돈 한 푼이라도 있어요? 남편 퇴직금, 아들 월급, 며느리 돈 뜯어서 사셨잖아요. 평생 제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으시면서. 그녀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층 도착 알림음이 울렸다. 문이 열렸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어머님,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농땡이 피우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네 번째 달,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다. 김태훈은 재취업에 실패했다. 삼촌네 고깃집 일은 월급도 없이 티만 받는 임시직이었다. 최 여사의 청소 용역 월급은 180만 원 세금 떼고 나면 160만 원 남짓이다. 그들이 예전에 쓰던 한 달 생활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다. 더 큰 문제는 빚이었다. 지난 3년, 최 여사는 의사 며느리가 갚아줄 거다라며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녔다. 김태훈이 차 바꿀 때도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썼다. 그 빚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친척들의 빚 독촉 전화, 지인들의 절교 선언, 그리고 마침내 대부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어떻게 알았냐고? 친척 단톡방 덕분이다. 최 여사네 집에 빨간 딱지 붙었대. 경매 넘어간단다. 빚이 수천이라는데 그 낡은 빌라도 날리게 생겼어. 쌤통이다. 옛날에 우리 무시하더니 꼴 좋다. 빨간 딱지. 유체동사 남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치욕적인 낙인? 빚을 못 갚아서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쳐 가전제품과 가구에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것,
동네방네 비진망했습니다. 광고하는 꼴이다. 경매 공고가 떴을 때 나는 일부러 조회를 해봤다. 시댁이 살던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감정가 6억 2천, 최저 입찰가 4억 8천. 내가 그 집을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낡아 빠진 데다 투자 가치도 없으니까. 하지만 현장에는 가보고 싶었다. 그들의 마지막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경매 법정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김태훈이 구석에 서 있었다. 얼굴은 반쪽이 됐고 눈은 퀭했다. 며칠 안 씻은 듯 수염이 거뭇거뭇하고 기름진 머리는 떡져 있었다. 예전에 그 말끔하던 마마보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최 여사는 벤치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다 나를 봤다. 우리는 인파를 사이에 두고 시선이 얽혔다. 그녀의 눈빛에선 이제 도끼도 느껴지지 않았다. 도끼를 품을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그저 텅 빈 절망뿐.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말도 걸지 않았다. 그저 멀리서 지켜봤다. 경매사의 낙찰 선언과 함께 그 집이 낯선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최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것을, 그리고 나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3개월 후, 그들은 반지하로 이사했다. 서울의 가장 밑바닥 주거 형태. 창문이 지면과 맞닿아 있어 햇빛은 들지 않고 습기와 곰팡이가 피어나고 여름엔 벌레가 들끓고 겨울엔 수도관이 터지는 곳. 뉴스에서 봤다. 주거 빈곤층의 겨울락이라는 기획 보도였다. 카메라가 어두컴컴한 복도를 훑고 지나가는데 문패에 적힌 호수가 낯익었다. 화면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 한 칸 낡은 요 위에 노파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최 여사였다. 그 옆 플라스틱 의자에 중년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김태훈. 볼이 움푹 패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해골 같았다. 꼬질꼬질한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기자가 물었다. 어쩌다 이곳까지 오게 되셨나요? 그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한번 쳐다보더니 대답 없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내레이션이 흘러나왔다. 이 가정은 3개월 전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과거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으나 빚 보증과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었다고 합니다. 현재 아들은 실직 상태이며 노모가 인근 공사장에서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나는 TV를 껐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와인잔을 들고 그 불빛들을 내려다보는데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했다. 반년 후 엄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나는 엄마와 아빠를 위해 유럽 패키지 여행을 예약해드렸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를 도는 15일짜리 코스였다. 출국 전날 엄마 짐 싸는 걸 도와드렸다. 수아야, 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엄마가 아쉬운 듯 내 손을 잡았다. 아냐, 엄마. 나 병원 일 바빠. 두 분이서 오붓하게 다녀오세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덤마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나를 봤다. 너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롭지 않겠니? 전혀 내가 대답했다. 나 지금 너무 잘 지내. 공항에서 두 분을 배웅하고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텅 빈 아파트로 돌아왔다. 혼자였다. 그날 밤 문자가 한 통 왔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수아야, 생일 축하해. 나는 멈칫했다. 날짜를 보니 오늘이 10월 23일 내 생일이었다. 나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 누구지? 문자를 열어 발신 번호를 확인했다. 김태훈의 번호였다. 차단했을 텐데. 아, 번호를 바꿨구나. 끈질긴 인간. 생일 축하해. 어쨌든 우리 부부였잖아. 행복하게 잘 지내라.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다. 그리고 손가락을 움직였다. 스팸 신고, 차단, 삭제, 망설임 없는 손놀림이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꺼냈다. 얼음이 찰랑거리는 컵을 들고 한 모금 깊게 들이켰다.
차가운 커피 향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창밖 서울 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 안에서 빛나는 별이 있으니까